안녕하세요. 차 교수와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전과 마찬가지로 모나크 아웃라인스, 모나크 기초물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장 들었었습니다. 10장은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합니다. Mechanical Properties of Matter 하고 Archimedes Principle. 첫 번째 것은 물질의 역학적 성질.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는 것을 했다면 물질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알키메데스 원리는 유체역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나크는 제10장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간단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힘이란 하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경시키는 원인, 또 하나는 물체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원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 상태를 변경시키는데, 운동 상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물체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체를 변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하면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한꺼번에 기술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어떻게 하냐,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기술하려고 하는 대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만 조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강체의 회전 운동할 때 배웠었죠. 그것처럼 강체라고 가정하고 강체를 대상으로 하면 강체는 어때요? 아무리 큰 힘을 받아도 변형하지 않는 것이니까 변형한 효과는 썩 빼는데, 우리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실제 고체도 강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체라고 가정한다고 풀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물체가 변형하는 효과를 넣고 싶으면 그때 나중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질의 역학적 성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체가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합력이 0이 아니고 그 힘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 아니어야지 병지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죠.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물체를 평형 상태에 놓고 이제 관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고, 그 다음에 그 힘들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면 물체가 병진 운동도 하지 않고 회전 운동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물체의 변형을 논하니까 먼저 물체의 변형을 논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체의 변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이렇게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형 상태에 놓기 위해서 힘을 가한다라고 할 때 한쪽을 벽에다가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한쪽을 벽에다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힘, 내가 잡아다니는 힘을 상쇄하는 마이너스 F가 이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같은 선상에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놈의 토크도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체에 힘을 작용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우리 변형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변형은 왜 도입하게 됐냐면, 물체에 힘을 작용할 때 그 변형하는 정도가 그냥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원래 크기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길이가 L인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 델타 L만큼 늘어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힘을 가합니다. 근데 길이가 2L이라고 하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2델타 L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것에도 힘 F가 작용하고 그 다음 앞에 거에도 힘 F가 작용해서 각각 델타 L씩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 힘을 작용해서 그 변형된 정도를 보려면 무엇으로 관찰해야지 많이 변형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냐면, 변형된 크기를 원래의 크기로 나눠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델타 L을 원래의 그 길이로 나눈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리량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델타 L 나누기 L을 변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변형을 우리는 변형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은 변형의 이제 영어 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은 뭐냐, 델타 L 나누기 L,
다시 말하면 변화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물체에 힘을 작용하더라도 그 힘 작용한 것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냐면 그 작용한 면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힘 F를 작용했더니 델타 L만큼 늘어났습니다. 근데 길이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면적이 2배가 된 경우를 보겠어요.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어떠냐? 절반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 예상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힘 F가 작용했을 때 각각 2개가 있으니까 2개는 얼마큼씩 나누어서 작용하겠습니까? 2분의 F씩 나눠서 둘로 나눠서 작용하겠죠. 그래서 F를 작용할 때 델타 L 늘어났다면 2분의 F 작용하면 2분의 델타 L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 작용할 때도 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떤 단면의 넓이에 작용했는지를 생각하는데, 자, 그것도 물리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형력. 다시 말하면 힘이 작용한 넓이로 나눈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이 작용하는 단면의 넓이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2개가 서로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인이 스트레스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변형은 변형력에 비례한다. 우리가 앞에 거를 무엇은 무엇에 비례한다 그러면 무엇을 앞에다 쓰는데, 우리 식에서는 어떻게 더 쓰냐면, 자, 변형력은 변형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비례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률이라고 부르는데, 역률은 영어로 영스 모듈로 쓰고, 이 영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영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중 슬릿 실험으로 빛이 파동임을 최초로 밝힌 사람인데, 네, 토마스 영은 영국 사람으로 1773년에서 182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의사 일보다도 물리학하는 일이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생리학자, 언어학자 등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고, 14살 때 이미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아랍어, 페르시아에 능통했다고 하죠. 그리고 1803년 이중슬릿 실험으로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1704년에 뉴턴이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면서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를 보였습니다.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험에 의해서 빛이 입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학자들은 빛이 파동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로부터 100년 동안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토마스 영이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 그게 바로 뭐냐면 간섭문입니다. 간섭을 보이면 그건 파동이야지, 입자는 절대로 간섭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간섭무늬를 보임으로써 빛이 파동인 걸 보이고, 그래서 뉴턴이 책 2개를 썼죠. 프린키피하고 광학. 그런데 뉴턴의 광학이라는 책을 더 이상 물리학자들은 안 보게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2년 동안 물리학 강의를 했는데, 왕립연구소란 당시에 자연과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그래서 여기서 왕립이 붙은 것은 이제 왕이 차트 헌장을 줬다라고 하는 뜻인데, 과학자들이 이제 당시에도 새로운 자연과학의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니까 이것을 대중들과 나누자. 그래서 대중들한테 강의한 게 이게 바로 왕립연구소입니다. 여기서 2년 동안 강의하고, 그 강의한 것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토마스 영이 또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물체의 변형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죠. 이것과 비슷한 성질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보다 먼저 후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후쿠의 법칙은 그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밝힌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마다 역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의 역률, 금의 역률, 이렇게 물질마다 역률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사람이 토마스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률과 마찬가지로 물체를 어떻게 하냐면, 크기를 갖는 물체를 이 사방팔방에서 다 힘작용해서 부피가 바뀌게 만들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들고 각 면에 다 똑같은 힘 F가 작용한다고 할 때 우리 여기에 이 역률이 그 길이를 늘렸을 때 변형력이 변형에 비례한다고 하는 이 식이 있죠. 이 식과 비슷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변형력, 이 변형력은 한 면에 작용하는 힘을 한 면의 넓이로 나눴어요. 근데 이거 다른 면 다 합하더라도 좌변의 변형력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힘을 같은 넓이로 나눈 거니까. 자, 이 값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변형, 이번의 경우에는 부피가 변했으니까 변화한 부피의 원래 부피를 나눈 거, 이걸 우리가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비례한다.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 탄성률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이 절대값 기호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양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 변화가 작아지겠죠. 델타 V가 0보다 작겠죠. 근데 이 상수는, 이 비례 상수는 0보다 커야 될 테니까 비례 상수를 0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역률을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철의 역률은 200기가파스칼이다. 파스칼이 압력의 단위인데 역률의 단위가 압력의 단위와 같습니다. 기가파스칼은 10의 9승 파스칼이죠. 반지름이 0.1m인,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됩니까? 1cm이네요. 그 짧은 철사가 있다고 하겠어요. 철사를 25,000N의 힘으로 잡아다니면 원래의 길이에서 늘어난 비율이 얼마일까? 자, 역률이 200기가파스칼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변형은 변형력에 비례한다는 이 식을 그냥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변형을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형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때 이 변형은 차원이 없는 양입니다. 그냥 상수 단위가 없이 그냥, 왜? 길이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같은 그 단위계의 단위로만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 답이 이렇게 바로 맞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역률은 파스칼이 이제 국제 단위계니까 200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뉴턴은 국제 단위계죠. 그 다음에 3.14, 그 다음에 R 0.01의 제곱, 파이 R 제곱 이렇게 넓이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계산하면 어느 정도 하면 0.0004 이렇게 되는데 요건 뭐와 같습니까? 그 변화한 길이가 원래의 길이의 2500분의 1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기가파스칼이라고 하는 역률은 그 철이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체를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유체의 경우에는 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도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강체의 질량과 유체의 밀도를 비교하겠어요. 강체의 경우에는 질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강체가 힘 받으면 그 질량 전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으로 강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체의 경우에는 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그 전체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힘 받은 데만 움직이죠. 그래서 유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질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체 전체의 질량은 별 의미가 없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밀도를 이야기하는데 유체에서는 밀도, 질량 대신에 밀도를 이용해야지 됩니다. 밀도란 어떻게 정의된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1단위, 그래서 세제곱미터가 단위면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질량 이렇게 되겠죠. 국제 단위에서는 미터가 단위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밀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전체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밀도를 구할 때는 이 밀도가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밀도가 물체의 부피의 위치마다 다 다르면 이건 뭐가 되냐면 평균 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체의 경우에는 밀도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체에는 항상 이 식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고체의 경우는 어떻게 써야지 되냐? 고체의 경우에는
부피를 조그맣게 조그만 부피로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R이라는 위치에 있는 곳에 작은 부피에 그 작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량을 그 부피로 나눌 것 같으면 그러면 이때 각각 위치마다 밀도가 위치 함수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고체나 강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균일하다면 이게 뭐하고 똑같아지겠습니까? 저 n분의 v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밀도가 물질마다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밀도의 단위는 어때요? 국제 단위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보겠어요. 먼저 해수면 위에 있는 공기의 밀도는 이 단위로 했을 때 1.2 정도 됩니다. 여기 1 정도,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리고 액체 수소의 밀도는 7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무는 7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섭씨 4도씨의 물이 1000입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소금물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서 소금물이 밀도가 더 커서 소금물이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이아몬드는 물의 밀도의 3.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은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 수은의 밀도는 약 13.5배, 물의 밀도의 13.5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물의 밀도를 1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 기억납니까? 그것은 어떤 단위계로 쓴 것이냐면 이거는 CGS 단위계로 1세제곱센티미터 속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1g이어서 그 단위계로 하면 밀도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체에서는 힘을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논한다면 이제 유체 움직임을 논할 때는 고체에서는 질량을 이용한다면 유체 이제 운동을 논할 때는 우리가 밀도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체에서는 힘 대신에 유체는 뭘 이용하냐면 압력을 이용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강체 전체가 움직이죠. 강체 전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유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힘을 받은 부분만 먼저 이동하죠. 그래서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힘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체에서는 힘의 역할을, 유체에서는 무엇이 하냐면 압력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압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날카로운 못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와가지고 막 쇼한다고 뭐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녀도 이게 아무리 날카로운 못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찔리지 않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바닥이 굉장히 딱딱해서 그러냐, 발바닥이 딱딱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보들보들한 여자가 올라가더라도 여기 못에 찔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못이 많으면 못 하나가 찌르는 그 힘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압력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못이 하나만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리겠죠. 못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 있는 만큼 나누어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압력은 단위 넓이에 작용한 힘입니다. 아까 밀도는 단위 부피에 작용한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량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압력은 단위 넓이에 작용한 힘이어서 우리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그 힘이 작용한 넓이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압력이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힘이 고르게 작용할 때 이런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힘이 작용하는 게 자꾸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작은 넓이를 만들어서 그 작은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 작은 넓이로 나누면 그 부분에 압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힘이 고르게 작용하면 이 식이 바로 저 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 압력이 먼저 주어지면 힘은 압력 곱하기 넓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df는 pds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힘은 벡터지만 압력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입니다. 우리가 벡터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냥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벡터가 아니라, 벡터는 벡터의 덧셈 법칙을 만족하도록 더해지는 거, 이게 벡터입니다.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벡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력은 작용한다라고 할 때 이쪽으로도 작용하고 저쪽으로도 작용하고 방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압력은 바로 벡터의 그런 성질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그건 벡터여야 된다, 이런 식이 있죠. 그 벡터를, 자, 힘은 압력 곱하기 넓이가 벡터인데 이때 그 방향을 무엇이 갖고 있냐면 넓이가 갖고 있습니다. 면 벡터,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죠. 면 벡터는 어떤 거냐면 면 벡터의 크기는 그 면의 넓이와 같고 면 벡터의 방향은 어때요? 그 면의 수직인 방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힘은 압력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에다가 벡터인 면 벡터를 곱해서, 그래서 힘은 벡터량이고 압력은 스칼라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압력의 국제단위는 뭐냐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물에 대해서 정제한 유체에서 유명한 원리를 남긴 사람이죠. 그래서 P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인데, 이 파스칼은 무엇을 간단히 쓴 거냐면 사실은 압력은 힘 나누기 넓이니까 국제단위는 힘의 국제단위 나누기 넓이의 국제단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뉴턴 나누기 미터 제곱, 이게 바로 1파스칼하고 같은 것입니다. 뉴턴 나누기 미터 제곱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파스칼이라고 쓴 것이고, 이것을 CGS 단위로 바꾸면 1뉴턴은 10의 5승 단위이고 1제곱미터는 100cm의 제곱이니까 그게 나눌 것 같으면 뭐만 남습니까? 10만 남죠. 그래서 1파스칼은 10 다인 퍼 제곱 센티미터다 이러는데, 우리가 압력을 얘기할 때 보통 일기예보에서도 얘기하고 이럴 때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별로 안 쓰고 뭘 많이 썼냐면, 요새는 파스칼도 씁니다. 뭘 많이 썼냐면 바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1기압. 이 1기압은 10의 5승 파스칼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 평균 1대기압은 1.013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 1파스칼은 1기압인데 그 기압을 표시할 때는 좋은 단위가 아니어서 우리 1밀리바를 이용합니다. 이 1밀리바는 10의 마이너스 3승 바, 그래가지고 이거는 1기압을 1000밀리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파스칼로 표시하면 1밀리바는 10의 마이너스 3승 바니까 100파스칼이 되는데, 이 100을 뭐라고 부릅니까? 헥토파스칼, 그렇죠? 그래서 헥토파스칼, 그래서 요새는 일기예보할 때 어떻게 하냐? 930 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유체 속에서의 압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지한 유체에서의 압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정지해 있다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유체가 고체와 접촉하는 곳에서의 압력, 이 접촉하는 곳에서의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항상 그 접촉면에 수직이게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조건 때문이냐면 정지한 유체라는 조건 때문이겠어요. 만약에 이게 수직인 방향이 아니고 비스듬한 방향이면 유체가 그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면에서는 유체와 고체의 경계면에서는 항상 그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유체 내부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체 내부 속의 한 점에서는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유체 내부에다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압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모든 방향으로 다 똑같이 작용합니다. 이 작용하는 크기도 같겠어요. 그래야지 이놈이 정지해 있겠습니다. 만약에 한쪽 방향의 압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의 유체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압력이 유체 내에서, 유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유체 내에서의 압력이 면과 접촉할 때는 면의 수직이게, 그러면 유체 내부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유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우리 10장은 한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